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문전성 씨 영상에 제가 캐시메이커 티를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 라이브에서도 와 이거 진짜 괜찮은 흐름이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녁 라이브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CPI와 관련된 부분을 좀 영상을 분석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말 아주 굿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강세론자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신중론자로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그 가장 핵심은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 라는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10월 CPI 지표를 보면서 이제 정말 걱정 끝내도 되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물가에 대한 피크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정말 제가 썸네일 제목에서 써드린 것처럼 찐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은 시장이 얼마나 더 떨어질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 어떤 종목을 사야지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CPI 지표와 관련된 부분,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왔길래 물론 뭐 잘 나온 건 아는데 이거 너무 설레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하나하나씩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발표된 CPI 지표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죠. 시장 예상이 블룸버그 예상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8이었고 그 다음에 코어 CPI 같은 경우가 6.5였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는 클리브랜드 연은이 이제 예상하는 지표는 8.1, 헤드라인이 8.1, 그 다음에 코어가 6.6이었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해드렸던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11월 FOMC 회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쫄지 마라 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그래서 뭘 사면 돼, 이거 산타랠리 온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직전 영상, 그러니까 CPI 프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헤드라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면 7도 보겠다, 한 7.9 정도 나올 것 같고, 코어는 잘하면 6.4 정도는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제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다, 훨씬 더 많이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이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보시면 지금까지는 헤드라인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이거 쉽게 잡히지 않겠다. 물론 결국에는 잡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 도달하는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각도를 화끈하게 꺾었어요. 그 다음에 우려가 됐던 코어 CPI 역시도 지금은 다시 꺾여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세목별로 보더라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료 가격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음식료 가격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음식료 가격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음식 서비스 가격 자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좀 관성이 있어요. 이게 한번 좀 꺾이기 시작하면 좀 관성을 타고 꺾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증가율 자체가 좀 꺾였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조금씩 완만하게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가 올라갔지만, 이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거 가솔린 가격은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천연가스 하락분,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가격을 이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유틸리티 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적인 가격은 크게 안 오를 것 같다. 한 2% 정도 안쪽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예상대로 유틸리티 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보였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 자체가 2%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사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1월이죠. 11월 CPI 같은 경우는 이 가솔린 가격이 다시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뒤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지표, 그러니까 2월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1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급격하게 많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기저효과가 많죠. 작년에는 좀 팬데믹 때문에 물가 자체가 낮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원래는 물가가 급등했던 요인이 있다면, 내년에는 반대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진다면 확실하게 역기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2월 달부터 발표되는 CPI는 많이 꺾일 거예요. 많이 꺾일 거고 특히 가솔린 가격은 조금 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당분간 물가를 더 자극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뭐 러시아가 갑자기 뭐 확전을 한다거나 뭐 그런 변수가 나오면 다를 수는 있겠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가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퓨얼 오일 같은 경우가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왜 크게 많이 안 올랐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미국 쪽에서 쓰는 이 퓨얼 오일의 비중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래요.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대부분 다 가솔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여전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에너지 가격 역시도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볼 만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동차 가격인데요. 신차 가격의 상승폭은 줄었는데 이거 다음 달 되면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신차 가격은 최근 들어 빠지고 있습니다. 벤츠, 그 다음에 포드, GM, 테슬라까지도 지금 신차 가격을 다 인하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지금 소비 둔화로 인해 가지고 또 공급망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신차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다 빠질 거고요. 신차 가격이 빠진다는 건 결국은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렸죠. 마나임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 10%나 급락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번 달에는 반영이 덜 됐는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빠질 겁니다. 다음 달에도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 자체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이 11월 달을 기점으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험 산정 방식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보험 산정 방식이 바뀐 게 적용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특별하게 이 메디케어 서비스의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메디케어 서비스 가격 역시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요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항공료가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지난달 같은 경우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계약을 맞이해가지고 지하철 가격이랑 그 다음에 이 버스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금이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 인상분이 이제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행 수요도 갈 사람 일단 다 갔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여객 수요도 좀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항공료 가격도 지금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도 크게 올라갈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어 CPI에서 이런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빠졌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쉘터죠. 이 주거비가 안 빠집니다. 이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알고 있죠. 쉘터, 주거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래깅이 길다라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시장에서는 이미 그 실제 지표에서는 선행 지표에서는 이미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쉘터 가격이 좀 덜 빠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시장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피크라고 말하기 어려워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물가를 자극시켰던 볼륨 자체가 이번 달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물가 상승에 기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보시면 사실 쉘터 가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코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줬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많은 좀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야 주거비는 안 빠지는데 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표로 보면 아니죠. 이게 이제 진로 렌탈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렌탈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드디어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어요. 이미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로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등가 주거비라고 하죠. OER이라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자가주택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임대를 하면 너 얼마 받을래? 한 달에 월세 얼마 받을래?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은 더 높게 받고 싶어 하죠, 주인들은. 그게 실제 가격과는 무관하게 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가 주거비 자체는 많이 오르죠. 얘들만 오르는 건데, 근데 얘들도 이미 최근에는 좀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제 주거비 역시도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물가, CPI 물가 중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주거비, 그리고 푸드, 요 세 개를 뺀 나머지의 흐름은 어떠냐라고 보면 드디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재화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재화 아니더라도 일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의 그 PPI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연하게 물가는 잡힌다라는 걸 이번 10월 CPI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의 급등,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의 급등이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뻗었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그러니까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작은 재료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내려갔죠. 계속 내려갔는데 지금 이번 CPI 지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중심축,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시장은 센티가 누가 더 우위했어요. 센티 쪽에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센티가 예를 들어 롱이랑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중에 누가 우위했어요? 당연히 숏이 우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숏을 치는 애들, 공매도를 치는 애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야 어차피 내려. 결국에 물가 안 잡히고 있잖아. 야 연준 피봇 안 한다니까. 그래서 조금 오르면 계속 공매도를 쳐요. 매도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먹었던 장이에요. 근데 롱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이게 단발성일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막 세게 지를 수가 없는 게, 했는데 근데 아직 또 물가 어떻게 내? 또 물가 또 안 잡히면 어떡하지? 연준 저렇게 말하는 거 아직까지 물가를 이 피봇을 할 생각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10월 CPI가 나오면서부터 이 센티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숏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뭐야? 물가 잡히는 거야? 야,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나? 안 그래도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늦춘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이러되면, 야, 괜히 숏 치다가, 이거 골로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신규로 공매도를 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매도를 쳤던 것도 어제 뉴욕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숏 커버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숏이 겁을 낼 타임이고, 이제 롱 포지션 애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드디어 물가가 꺾이는구나. 드디어 연준이 이제 피봇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떨어지면 그냥 매수하면 되겠네. 이제 추세 하락은 안 나오겠네. 이제 바닥은 일단 찐 바닥은 나왔네. 물려봐야 얼마 안 물린다라는 생각,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추세 하락을 할까봐 그게 걱정됐는데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바닥에 대한 지금 어찌 보면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롱 쪽에서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숏 입장에서도 쉽게 공매도를 치긴 어렵다. 지금 자리에서. 치더라도 제가 이거 주말 영상에서 조금 더 또 상세하게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숏을 치더라도 지금 자리는 아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3,000 위에서나 생각을 해볼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 중간선거 결과 이후의 랠리, 통계,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물가지수의 피크, 요게 종합이 되니까, 요게 종합이 되면서 연말까지의 산타 랠리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 같은 롱돌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많이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주식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틀면 유튜브 영상이나 경제 TV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약세론자들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지금 어디 보면 루비니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약세론자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베어마켓 랠리야 라고 해서 또 상승 나올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들은 그거 다 매도를 하고 다 털리고 있잖아요. 물량. 저는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지금은 반등시 매도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참으셨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은 이제부터는 좀 자신감 가지고 저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반등시 매도, 현금 확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인 거지, 지금처럼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시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준다. 기관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잖아요. 그 고생이 아무 보답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해요.
저는 그런 전략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이제는 조금 자신감,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지금은 오늘 많이 올랐던 게 뭡니까? 낙폭과대 성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주랑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인데 국내 시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 시장 쪽은 좀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그쪽만 집중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 올려줄 때는 그냥 다 같이 한 번씩 다 올라갑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다시 생각할 거예요. 뭐다? 그래서 얘가 가격이 싼 거 말고 매력이 뭐 있나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오늘 게임이라든지 그다음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업황적인 부분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시장이 바뀐 거죠. 근데 굳이 그거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여전히 신재생 쪽, 그리고 제가 전신자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전기차, 신재생, 그다음 로봇, 이쪽은 말 그대로 빠지기도 빠졌지만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뭐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꺾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계속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 신재생 애들 꺾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업황적인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단순히 시장이 빠져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도가 생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애들은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일정 수준을 같이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탈락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힘들 때도 잘 버텨줬던 애들. 왜 잘 버텼겠어요? 그만큼 성장성이 뒷받침되니까 버틴 거거든요. 그런 종목을 더 사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주말에 또 이거 섹터별로 나눠서 제가 또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 찍은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또 현금 확보를 해야 되나? 오히려 지금 SQQQ를 매수를 해야 되나? 하방을 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메이커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요와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주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메이커분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